7월 1일 아침 28세의 한 남성이 방독면을 쓰고 한 손에 날카로운 칼을 꽉 쥔 채 상하이의 압북 공안국 건물로 돌진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경찰관을 공격하기 시작했으며 이 광기의 행동은 약 10분간 지속되어 6명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4명의 경찰관이 중상을 입는 참사를 초래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소식은 순식간에 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범인을 맹렬히 비난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를 영웅으로 치켜세우거나 그의 행동을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평범한 시민이 무기를 들고 수십 명의 경찰관을 공격했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옳다고 외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새롭게 업데이트되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도록 채널 구독을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7월 1일) 오전 9시 40분 양지아라는 이름의 남성이 휘발유가 담긴 맥주병 여러 개를 들고 압북 공안국 경찰청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등에는 방독면, 캡사이신 스프레이, 장갑, 길이 10cm가 넘는 날카로운 칼이 든 크로스백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양지아는 미리 준비해 둔 라이터로 자신이 만든 화염병을 불태운 뒤 이를 경찰청사 정문에서 약 3m 떨어진 화단에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한 강렬한 화염은 즉시 경비원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양지아는 불과 연기로 인해 생긴 혼란을 틈타 경찰 건물 내부로 숨어들었으며 곧이어 끔찍한 대학살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첫 번째로 공격한 대상은 건물 안내 데스크 직원이었습니다. 직원은 양지아가 다가오는 것을 본 순간 수십 차례 칼에 찔려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 손에 칼을 들고 다른 손에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든 양지아는 내부로 들어가 새로운 희생자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는 1층 로비 복도와 보안실에서 경찰관들을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이후 그는 10층으로 올라가 한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당시 경찰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집중해 있었기에 양지아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양지아는 곧바로 한 경찰관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연속적으로 칼을 휘둘렀습니다. 다른 경찰관들이 달아나는 모습을 본 그는 즉시 그들을 뒤쫓아 제복을 입은 사람만 보면 무자비하게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 사건은 너무 갑작스럽게 발생하여 많은 경찰관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무기 사용이 금지된 행정 및 기술 지원 업무를 맡은 직원들이었기에 양지아의 광기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다수의 경찰관들은 당시 업무 중이었으며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방어조차 하지 못하고 살해당했습니다. 사건 발생 약 10분 후에야 110지휘센터는 신고를 접수했으며 즉시 특수기동대가 지원에 나섰습니다. 그 시점에서 양지아는 비상계단을 이용해 11층으로 올라가 추가로 2명의 경찰관을 공격했습니다. 이어 그는 21층까지 올라갔으며 그곳에서 7명의 경찰관이 합심하여 그를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체포된 이후에도 양지아는 전혀 반성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자신이 대규모 복수를 이루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6명의 경찰관이 사망하고 4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다수의 경찰관들이 다양한 수준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망한 희생자들은 모두 46세에서 56세 사이의 남성으로 주요 부위를 공격받아 과다출혈로 사망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발생한 화염과 압북 공안국에서의 혼란은 빠르게 주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건물 안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와 피투성이가 된 경찰관들이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양지아의 공격은 곧 전국적으로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9월 1일 양지아의 재판이 열렸으며 이는 당시 중국 사회에서 뜨거운 논쟁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법정에 선 양지아는 차분하고 선량해 보이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그가 경찰서에 침입하여 다수의 사람을 잔인하게 살해한 가해자라는 사실을 쉽게 연결하지 못했습니다. 양지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왜 단순한 경찰의 신원 확인 절차가 그를 이토록 격분하게 만들었을까요? 그의 삶을 되돌아보아도 그가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된 명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양지아는 허베이성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의 기억 속에 그는 눈에 띄지 않는 평범한 아이였지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면 원칙을 매우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는 점입니다.
부모님은 일로 바빠 집에 머무르는 일이 드물었고 양지아는 어린 시절 대부분을 조부모의 손에 자랐습니다. 그의 조부모는 매우 엄격했으며 양지아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교류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그는 폐쇄적이고 타인과의 교류를 꺼리는 성격으로 자랐습니다. 그가 12살 되던 해 부모님의 결혼 생활은 결국 파경을 맞았고 이후 양지아는 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와 접촉했던 친구들은 그를 내성적이고 말수가 적은 사람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러나 내성적이고 법을 준수하며 살아왔던 양지아가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상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재판 몇 차례 끝에 법원은 양지아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그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을 들은 양지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의 상을 받은 듯 자랑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며 어떠한 후회도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가 질문하자 그는 침착하게 자신이 법원의 판결에 반대하지 않으며 판결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양지아는 단지 설명을 원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이 발언에 재판장은 물론 배심원과 증인들까지 분노를 표했으며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수많은 기자들이 카메라를 조정하며 그의 말과 행동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이 원하는 설명이란 무엇일까요? 양지아와 경찰 사이에 어떠한 깊은 원한이 있었기에 그를 이토록 잔혹한 행동으로 몰아넣었을까요? 이 비극은 단순히 한 대의 자전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상하이에서는 자전거 도난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피해를 입은 자전거 대부분은 고가의 자전거였기에 상하이시 당국은 특별 단속 캠페인을 시작해 범죄자들을 소탕하려 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지 경찰과 교통경찰은 주요 교차로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통행 중인 시민과 자전거를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현대적인 감시 시스템이 없었고 자전거는 작고 발견하기 어려워 오랜 기간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당시 28세였던 양지아는 베이징에서 상하이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상하이 시내를 돌아다니기 위해 자전거를 대여했습니다. 그날 저녁 양지아는 서강로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경찰의 검문소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규정에 따라 경찰은 통행 중인 차량이나 자전거를 무작위로 점검할 권한이 있었으며 번호판이 없는 양지아의 자전거는 당연히 검문 대상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길가에 정차하고 신분증과 자전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이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지만 양지아는 이 요구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자전거를 타고 이동 중인데 왜 경찰이 자신을 멈춰 세우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교차로를 지나던 다른 자전거들은 모두 통과했는데 유독 자신만 멈춰 세운 상황에 그는 경찰이 일부러 자신을 괴롭힌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양지아는 경찰관들에게도 자신들의 신분증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며 그렇지 않으면 검문을 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양지아는 경찰이 자신의 시간을 낭비한다고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자전거의 출처에 대해 그는 그것이 대여한 자전거라서 서류가 없다고 여러 차례 설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지아와 경찰 사이의 갈등은 약 40분 동안 이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행인들로 인해 교통체증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는 총 7명의 경찰이 차례로 출동했으나 그들 모두 양지아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수사 방해를 이유로 양지아를 서강로 경찰서로 이송하여 추가 신문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은 훗날 비극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양지아의 상하이 여행은 경찰서에서 진행된 6시간의 긴 신문으로 인해 비참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6시간은 이후 사건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경찰과 양지아의 논쟁은 자전거가 대여한 것인지 여부를 증명하는 데 집중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은 왜 경찰이 자전거 대여 업체에 직접 연락하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6시간이나 이어지며 사람들은 신문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신문 중 양지아는 시 공안국 감찰팀의 민원 전화로 연락해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감찰팀이 현장 조사 후 경찰의 폭행 행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감찰팀은 감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으나 경찰이 양지아를 폭행한 정황은 없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결국 양지아는 자전거 대여를 증명할 수 있는 몇 가지 서류를 찾아냈으며 이는 그의 석방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양지아는 풀려났지만 바로 떠나지 않고 경찰서 밖의 빈 공간에 앉아 밤을 보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간 이후 양지아는 경찰의 신문 방식과 감찰팀의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메일과 전화로 공안부, 상하이 공안국 그리고 압북 경찰서의 감찰 부서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양지아는 경찰이 자신을 부당하게 신문하고 폭행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경찰관의 해고와 정신적 손해배상 1,000달러를 요구했습니다. 양지아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는 상황을 점점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으며 양지아는 압북 경찰서 소속 경찰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반복적으로 폭행은 없었다며 이를 부인했습니다. 양지아와 경찰의 대립은 누가 진실인지 믿어야 할지에 대한 온라인 논쟁으로 번졌습니다. 특히 경찰이 CCTV와 감시 카메라의 폭행 장면이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그날의 신문 영상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여론은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영상에 뭔가 부적절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거나 둘째, 영상이 삭제되어 경찰이 공개할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이 영상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양지아와 경찰의 주장은 팽팽히 맞섰고 상황은 교착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시기 압북 경찰서의 감찰팀은 직접 베이징으로 양지아를 만나기 위해 갔습니다. 그들은 민원을 취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두 차례의 협상은 모두 결렬되었습니다.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상하이 경찰은 양지아에게 200달러의 배상을 제안했으나 그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양지아는 200달러가 경찰의 폭행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의 요구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경찰 폭행에 연루된 경찰관의 해고와 공개 사과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고 사건은 결국 법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재판에서 경찰은 6시간 동안의 신문 기록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절차가 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양지아에 대한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지아는 결국 보상금은커녕 어떠한 사과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큰 분노를 안겼습니다. 재판에서 양지아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판사에게 법이 나에게 설명을 해주지 못한다면 내 손에 있는 칼로 설명을 요구하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판사는 그의 행동에 불만을 표하며 법정에서 그를 퇴장시켰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가 말한 대로 행동에 나설 줄은 몰랐습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에도 양지아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분노와 원한은 점점 어두운 생각으로 변하기 시작했고 그는 더 이상 법에 대한 희망을 갖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양지아는 경찰을 상대로 한 광기의 복수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1년간의 고민과 계획 끝에 양지아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일을 결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인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전역은 베이징 올림픽 개막을 손꼽아 기다리며 축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에 28세의 베이징 출신 청년은 홀로 상하이로 내려와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상하이 경찰본부였습니다. 양지아는 상하이에 도착한 후 경찰서 근처의 호텔에 방을 잡고 망원경으로 경찰관들이 근무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관찰 끝에 그는 경찰서에 출입자가 많고 보안이 매우 엄격하여 접근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양지아는 신중한 분석 끝에 경찰서에 비해 압북 경찰 지부의 사무실 건물이 더 쉽게 침입할 수 있는 곳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무실 건물의 경비원은 전문성이 떨어졌고 건물 앞을 오가는 사람도 많지 않았기에 발각될 위험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한 양지아는 자신의 목표를 경찰 지부 사무실 건물로 변경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압북 경찰 지부 사무실에서 경찰관들을 공격하기 전에 양지아는 단순히 칼만 준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제작한 화염병, 캡사이신 스프레이, 방독면 등 다양한 도구를 철저히 준비했으며 심지어 사전에 사형 선고를 받을 가능성까지 감수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의 대학살은 치밀함과 냉정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경찰들에게 제압되고 궁지에 몰리는 순간에도 두려움이나 후회 없이 당당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양지아는 화염병을 던진 이유에 대해 보안 요원들의 주의를 분산시키고 사회적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 오랫동안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6명의 경찰관의 죽음을 애도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빼앗았기에 사형 판결이 당연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람들은 경찰의 강압적인 법 집행 방식과 상부의 무관심이 문제라며 양지아의 행동이 이런 상황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에게 양지아는 단순한 살인자나 방화범이 아닌 부조리한 권력 구조에 맞선 영웅으로 비춰졌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든 칼을 들고 경찰청에 침입해 다수의 경찰을 살해한 그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11월 29일 양지아는 사형에 처해지며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양지아가 사라졌지만 상하이 압북 경찰을 대상으로 한 그의 끔찍한 대학살은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하며 알림 설정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